그 주역을 점치는 그런 책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배경을 보면은 어떤 효율적인 국가 경영에 필요한 그러한 지침서로서 탄생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주역을 발견한 사람을 흔히 이제 보킷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 신화 시대에 삼황오제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역의 8개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인데, 황제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죠.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로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국가 경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고안을 했죠. 주역을 만드는 데 참고한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주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텐데요. 왼쪽 오른쪽 편에 있는 게 하도고 왼쪽 편에 있는 게 낙서인데요. 주역 가운데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슬처럼 끼어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요거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수학적인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볼 때 그 다이아그램이라 그러죠, 수학에서.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볼 때 다이아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는 1을 의미하고 두 개는 2.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방향을 위쪽을 북쪽이라고 보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위쪽을 남쪽으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위를 갖다가 북쪽으로 보든 위를 남쪽으로 보든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전후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숫자로 표시된 구슬 모양의 이 숫자들이 다이아그램 형식으로 1, 2, 3, 4부터 10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참고해서 괴를 만드는 원리로 쓰인 게 바로 이 하도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낙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도와 낙서의 차이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똑같죠. 거의 비슷한데 하도에는 10까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구슬이 10개가 있죠. 근데 여기는 낙서에는 10개가 없죠. 9가 마지막입니다. 1부터 9까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55가 되죠. 그리고 낙서에 있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더하면은 45가 됩니다. 45 더하기 55를 하면은 100이 되죠. 그래서 완전한 숫자, 하도와 낙서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합하면은 완벽한 의미, 완결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1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이 학문의 완결성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앞서 이렇게 보킷이라고 하는 황제가 주역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영에 필요한 그런 지침서 참고서로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도라고 할 때 그 하자와 낙서라고 할 때 이 낙자는 앞에 보시면은 이 삼수변에 물 숫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는 황하강에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 낙서는 황하강의 지류인 낙서에서 발견됐는데요. 둘 다 이 물과 관련이 된 겁니다. 치수와 관련된 문건이죠. 잘 아시다시피 황하강은 고대 중국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죠. 중국 문명뿐만 아니라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다 마찬가지죠. 강 주변에서 이게 문명이 시작된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 이유는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수량이 풍부해야 농사를 짓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강 주변에서 문명이 시작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범람하는 겁니다. 강물이 범람해버리면 이게 국가를 통치하는 황제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강물이 범람해버리면 이쪽 땅이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 땅이고 하는 소유권이 명백했는데 범람해서 싹 썰어버리면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조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거두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의 범람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국가의 리더 입장에서,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조세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물의 범람 주기를 예측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학적인 장치, 모종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된 게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를 예보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파종과 수확의 주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법이라고 합니다. 역법 체계에 쓰인 그 역자의 한자를 한번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저걸 한번 보실까요? 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창고를 의미하는 이렇게 옆에 있는 테두리, 그 안쪽에 보시면은 저게 무슨 글자죠? 벼화자라 그러죠. 나무 목자의 삐침, 삐침이 되어 있는 저 벼화자가 두 개 있고 그 밑에 날일자가 되어 있죠. 벼를 파종하는 시기와 벼를 수확하는 시기, 날짜가 바로 역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성,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주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역법 체계라는 것이고요. 국가를 경영하는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역법뿐만 아니라 홍수를 갖다가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소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변화관리 지침서가 필요하게 됐고,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이라고 할 때 주자는 주나라의 때 완성된 역이라고 하는 건 변화, 체인지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 관리. 요즘도 뭐 행정학이나 이런 데서 변화 관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3,000년 전, 5,000년 전에도 그런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리더의 황제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변화 관리 지침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주역이다 하는 그런 배경을 좀 아시면은 주역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